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113만의 군대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는 100만이라는 군대가 동원되었던 경우는 페르시아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을 갈 때 유럽 전체 군대 60만을 이끌고 갔었거든요. 그러니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에 이 113만의 군대가 출병을 하는데 일진이 출발하고 그 다음 부대가 이어서 따라가겠죠. 이들이 모두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고구려와 중국과 맞짱 뜬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맞짱이란 이 표현을 되게 쓰고 싶었는데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한판 대결 이렇게 할까 했었는데 참 멋진 말이죠, 맞짱.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센 표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과 맞짱 떴던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도 세계 G2 국가죠. 그런데 과거에는 더 했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위세는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런 중국과 고구려가 어떻게 맞짱을 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맞짱은 고구려와 수나라의 대결이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왕조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했던 왕조니까 이 수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고 봐도 되겠죠. 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들 수나라에게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고개를 숙이지 않죠. 그러니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당시 수나라를 통일했던 사람이 수문제입니다. 보통 나라를 통일하거나 나라를 새로 세운 사람에게는 태조나 고조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제는 문제라는 이름이 붙었고 문제가 아니라 무제라면 좀 어울리죠. 그런데 무제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그럴 문자. 중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이 왕조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했던 뛰어난 군주였죠. 세계 역사를 바꾼 랭킹 100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아시아 인물은 7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수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는 굉장한 인물인 거죠. 이 수문제가 당시 고구려를 침략했었습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수나라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괘씸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문제가 요수가 양자강보다 넓다고 생각하느냐. 요수라 그러면 요하라는 당시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고구려가 진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줄 아느냐. 당시 수나라는 남북주 시대의 남쪽에 있던 진나라를 제압하고 중국을 통일했거든요. 그러면서 고구려에게 뻗대지 말고 빨리 와서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중국 황제에게 아련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구려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당시 말가리 기병까지 앞세워서 1만의 군대를 이끌고 여기 요하라는 강을 넘어서 중국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수나라가 급히 30만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출발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죠. 30만의 군대를 급히 모으긴 했는데 전쟁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급입니다. 뒤에서 식량이나 무기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런 보급 부대까지 꾸릴 형편이 되질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 30만의 군대에게 식량이나 무기를 각자 들고 이렇게 원정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막 여름이 시작될 쯤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더웠겠어요. 게다가 장마까지 집니다. 그러니 이 길이 더더욱 멀고 힘들었을 겁니다. 병사들은 가면서 식량이나 무기를 버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질 것이며 또 가는 길에 그 무더위와 이 장마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양의 양의 군사가 임유관을 나와서 이렇게 고구려 원정을 가는 길에 홍수를 만나고 군량 수송이 순조롭지 못하니까 군사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번져서 결국 이 요하라는 강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의 군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구려를 침략하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수륙 양병 작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바다로도 군대를 보낸 거죠. 이 수군이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 주라우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평양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만 태풍을 만난 겁니다. 이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죠. 그러니 역시 고구려의 상륙조차 하지 못하고 패퇴하게 된 겁니다. 수나라가 40만의 군대를 이끌었지만 고구려와 전쟁 한번 치르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던 거죠. 고구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건 단지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죠.
고구려의 영양왕이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마가 질 때, 그리고 태풍이 올 때, 이때 수나라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해서 그 시기에 수나라가 군대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거죠. 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죠. 바로 그걸 고구려가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 문제는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고구려는 결코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구나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막 중국을 통일하고 들어섰던 이 수나라를 안정시키는데 몰두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문제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문제의 아들 수양제는 달랐습니다. 이 수양제는 이름이 양자가 들어가 있죠. 이 양제라는 양자는 왕의 이름에는 잘 붙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은 왕이 죽고 나서 붙여지게 되죠. 그래서 기왕이면 좋게 왕의 이름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불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백성을 괴롭혔던 거의 미치광이 같은 왕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양제는 수문제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태자였던 형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죠. 수양제는 자신이 그렇게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를 정벌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안에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누를 수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나라 안의 사람들을 뭉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양제는 남쪽의 대만도 정벌하고 북베트남도 침략을 하고 이러는 등 해외 원정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역시 치려고 하죠. 왜냐 했더니 당시 수양제가 돌궐에서 고구려 사신을 만난 겁니다. 고구려 사신의 영향력이 벌써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는 거죠. 고구려 사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수양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중국 수나라 입장에서 동북 쪽에 있는 고구려가 이 서북 쪽에 있는 돌궐과 손을 잡게 되면 수나라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를 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하찮은 것들이 어리석고 불순하게도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에 직접 오기를 꺼려한다. 지금 군유를 내려 출정하니 천둥같이 떨치고 번개같이 쓸어버려라 하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이 두 번째 고구려 원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고구려 원정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113만의 군대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는 100만이라는 군대가 동원되었던 경우는 페르시아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을 갈 때 유럽 전체 군대 60만을 이끌고 갔었거든요. 그러니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에 이 113만의 군대가 출병을 하는데 일진이 출발하고 그 다음 부대가 이어서 따라가겠죠. 이들이 모두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였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수나라는 강력한 나라였고 중국을 통일했던 나라였던 만큼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어떤 용도의 무기인지 알 수 있겠죠. 이 포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이 줄을 잡아당겨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리고 이런 사다리로 성벽을 기어오르는, 그리고 이렇게 성문을 부수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첨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정말 첨단 무기를 다 동원을 해서 고구려를 치러 옵니다. 이 첨단 무기를 동원할 만큼 고구려는 수성전에 강했습니다. 이 고구려라는 나라 성을 잘 쌓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평지에 성을 쌓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평지가 아니라 고구려는 아주 험한 산지에 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이죠. 그렇게 험한 지역에 성을 쌓았을 뿐더러 이 성에 이렇게 디귿자로 튀어나오는 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치라는 거 이런 용도인데요. 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양측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는 수성전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성을 쌓는데도 이런 구조를 활용한 것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지금 이 요동 지역에 가면 고구려가 쌓은 성이 남아 있습니다. 벌써 100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고구려의 성은 무너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의 성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평범한 돌을 쐐기돌처럼 박아놨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중간대로 안과 밖의 돌들 틈새를 메워서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바깥 성벽의 돌이 무너져도 안의 성까지 무너지질 않는 거죠.
이렇게 튼튼한 성으로, 그리고 이 칠하는 상대를 방어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수성전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고구려였던 거죠. 그러니만큼 수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단한 전략을 짜서 고구려를 공격해왔던 겁니다. 이런 구조인 거죠.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과 안 사이에 또다시 이렇게 돌을 쌓아서요. 그리고 수양제가 2차 침입을 해옵니다. 베이징에서부터 출발해서 요하를 건넜습니다. 요하를 건너서 요동에 있는 많은 성 중에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요동성입니다. 이 요동성을 집중 공략을 하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요. 아무리 요동성이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100만 대군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 요동성은 100만의 수나라 군대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막기가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함락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고구려에서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항복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수나라에서는 고구려가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거를 수양제에게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양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얻어와야 돼요.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는 동안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싸우죠. 이런 100만의 이 수나라 대군을 맞서서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들을 두세 차례 하면서 요동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요동성을 함락하기가 수나라 입장에서는 쉽지만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나라는 이렇게 육지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로 공격을 하는 건 수군을 보내어서 평야성을 바로 치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이 수군의 공격 역시도 당시에 영양왕의 동생이었던 고건무라는 사람이 기다렸다가 이들을 평양으로 이어지는 대동강으로 유인해서 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렇게 수군으로는 지원병과 함께 보급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보급이 어긋나 버렸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수양제는 여기 요동성에서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별동부대를 평양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중문 장군에게 30만의 최정예 부대를 주고 평양성을 치라고 하죠. 당시 이들에게 보급이 이쪽에서 갈 거니까 여기 평양성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식량을 주고 무기를 주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예 부대들이 그거 역시 제대로 챙기지 않고 또 몰래 구덩이를 파서 묵고 평양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중문의 별동 부대를 맞아서 당시 을지문덕 장군은 일부러 7번을 져주면서 평양성 근처까지 이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들은 평양성 근처에는 왔는데 평양성 함락은 쉽지 않고 싸우려면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식량과 무기가 바닥에 났습니다. 그러니 싸우기도 힘든 상황이고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적절한 타이밍에 을지문덕 장군이 시를 한 수 지어 보내죠. 신기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우중문을 한껏 띄워준 겁니다. 이미 싸움에서 많이 이겼으니 그만 만족하고 돌아가주면 좋겠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죠. 어떤 방법을 쓰든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우중문 장군은 이 시를 곧이곧대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던 군대가 살수를 지날 때 수공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30만의 별동 부대 중에 살아 돌아간 이가 정확하게는 30만 5천이었는데 살아 돌아간 이가 2,7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채 1%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야말로 대승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승리였던 거죠. 그렇게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살수대첩으로 우리가 수나라의 2차 원정을 막아냈습니다. 이쯤 되면 수양제는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수양제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가히 양제라는 이름이 붙을 만하죠. 612년에 쳐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613년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요동성을 집중 공략합니다. 요동성은 2차 침입 때도 100만 대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요동성은 그 견고함이 많이 떨어졌을 거고 요동성에 있는 고구려 군사들은 많이 지쳐 있겠죠. 이런 요동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수나라는 어량대도를 건설했습니다. 이 어량대도라는 건 주머니에다가 모래를 가득 담아요. 그리고 그걸 막 쌓습니다. 산처럼 주머니에 모래를 담아서 쌓아서 여기에 있는 첨단 무기들을 거기에 기대어서 공격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량대도를 만들어서 공략하자 요동성은 또다시 함락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수양제는 더 이상 요동성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됐죠. 결국 군대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나라의 3차 침입도 되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수양제는 또 쳐들어왔습니다. 614년이었죠.
이때는 수양제가 여기에 수군을 보내어서 비사성을 함락하고 바로 평양성으로 진격하는 한편 또다시 육지로 이렇게 요동성을 공략하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수나라 병사들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이 먼 길을 또 고구려를 치겠다고 원정을 가야 될까요? 나 혼자 살자고 도망가는 병사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병사들은 도망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니 도망친 병사들이 반란군에 합류를 합니다. 요동성은 세 번째 수양제의 공격을 받게 됐으니 요동성 역시도 병사들이 많이 지쳐있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의 탈영병들이 반란군에 합세하게 되면서 수양제는 다시 군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양제는 이렇게 고구려를 총 3번 쳐들어왔었습니다.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자가 많은 남쪽에 물자들을 북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강들을 연결시키는 대운하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을 하면서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함께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수나라 백성들도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양제는 이 운하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양제를 위해서 5층의 용선이 만들어졌다 하고 보내오자 이거를 타고 대운하 공사가 잘 진행이 됐는지를 순시를 갑니다. 거의 유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 반란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결국 수양제는 당나라를 세웠던 이연이란 사람에 의해서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살해당합니다.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지 30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수나라 양제가 요동에서 일을 벌이다 천하를 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나라가 망하게 된 거, 수양제가 몰락하게 된 거 누구 때문인가요? 고구려 때문이죠. 이렇게 고구려는 수나라와 맞짱을 떠서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또 이번에는 당나라와 맞짱을 떠야 됐습니다. 당시 영유왕은 당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망리지에 오른 영계소문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영계소문은 당나라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영계소문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영유왕에게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로 달려와서 영유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영계소문이 권력을 쥡니다. 그리고 보장왕을 왕위에 앉히게 되죠. 영계소문이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당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태종이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걸 트집 잡아서 고구려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 당태종이라는 사람은 제가 중국의 황제 이야기를 하면서 성군으로 꼽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이 당태종의 업적에서는 거의 유일한 오점 중에 하나로 남게 되죠. 당시 당나라는 수나라보다 더 크게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초록색이 수나라, 보라색이 당나라 영역이거든요.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역시 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 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당나라 입장에서는 수나라 사례를 충분히 경험 삼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꺾지 않으면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어떻게든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죠. 당태종은 당시 요동을 침략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현도성, 계모성 하나씩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 요동성도 함락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남은 성 안시성이 있었죠. 당태종이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안시성과 양만춘 장군이었습니다. 안시성은 보시다시피 정말 험준한 지형의 요새 중에 요새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하지만 요동성만큼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요동성의 지형도 쉽지 않았지만 관과 민이 함께 똘똘 뭉쳐서 당나라군에 맞섰기 때문에요.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해서 당태종은 50만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안시성보다 더 높게 흑산을 쌓았습니다. 무려 60일에 걸쳐서. 근데 영화 안시성 다 보셨죠? 이 영화 안시성에서 나왔던 것처럼 힘들게 쌓은 토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토산마저도 고구려 군대가 점령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당태종은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겨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요. 식량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립니다. 근데 군대를 돌리면서도 당태종이 정말 중국에서는 존경받는 황제답게 양만춘 장군에게 적장이지만 상당히 잘 싸웠다 해서 비단 100피를 선물로 하사해주고 갔답니다.
그리고 양만춘 장군 역시도 당태종을 예를 갖추어서 보내드렸다고 하죠. 추격하지 않고. 그렇게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당태종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이 안시성을 지원 보내려고 고구려에서 15만의 군대를 보냈는데 이 15만의 군대는 당태종의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의 군대에게 함락됐던 성들이 다시 탈환을 하게 되면서 당태종을 추격하는 거죠. 그러니 당태종 왔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됐었습니다. 요택이라는 길로 돌아가야 됐는데 이 지역이 늪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려면 주위에 있는 갈대를 다 꺾어서 그걸로 늪을 메워가면서 건너야 했던 거죠. 그 추운 겨울에 늪에 빠져서 병사들이 죽어나갑니다. 늪을 메워가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추격병이 뒤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살아 돌아간 것 자체가 정말 기적에 가까울 만큼 패전을 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당태종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당나라를 상대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고구려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나라와 맞짱을 뜰 수 있겠다라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전쟁이라는 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일단 먼저 한번 싸워볼까 하는 마음부터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구려로 하여금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과 맞짱을 뜰 용기를 내게 만들어준 것은 고구려의 천하관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릉비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발표했다는 말이 나와요. 연호라는 건 연도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2020년 이렇게 연도를 똑같이 다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중국의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연호를 새롭게 발표합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중국의 연호를 다 따라 써야 됐던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 연호를 따라 쓰지 않겠다고 하죠. 광개토 대왕은 우리는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지 않겠고 우리만의 연호를 쓰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발표했습니다. 오래오래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겠다. 그런 광개토 대왕의 통치 철학이 담겨있는 연호였습니다.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지 않겠다는 건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 라는 걸 만천하에 발표한 거였죠. 그리고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릉비에 호태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호자는 꾸며주는 말이고요. 고구려의 왕을 왕 중의 왕, 태왕이라고 지칭한 거죠.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릉비에 보면 백제를 백잔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백제를 낮춰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고구려가 중심이다라는 천하관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천하관은 충주고구려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충주고구려비에는 신라를 동이라고 부르고 신라를 동쪽 오랑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왕을 마립간이라는 신라왕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마립간이라 부르지 않고 매금이라고 칭했습니다. 역시 신라왕을 낮춰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충주고구려비에 보면 고구려가 태자와 신하들을 보내어서 신라의 왕에게 의복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복은 신라의 관리들이 관복으로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신라는 철저하게 당시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음을 이 충주고구려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구려는 이 광개토 대왕릉비와 충주고구려비를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고구려가 패자라는,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구려도 역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천손의식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대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천하관과 고구려의 천하관은 같은 것 같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유일하게 자신이라는 거죠. 중국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나라. 그런데 고구려는 그게 아니라 각각의 세력을 가진 패자들끼리 공존할 수 있는 천하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는 천하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고구려의 천하관 때문에 중국이 고구려를 낮춰보고 중국 황제에게 와서 조공을 바쳐라 이런 말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고구려 역시도 대등한 나라다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